이제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CNN 30년 차 베테랑 기자의 이 한마디에 백악관은 발각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탄압 언론, 통제 무차별 관세 정책으로 미국이 혼란에 빠지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2025K 탄핵이 미국 전역에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대통령을 바꾸고도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란 혼란 속에서 질서를 택하는 용기입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하며 이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의 선생님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이제는 학생의 자리로 내려앉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30년간 취재한 중동의 독재 정권들이 오히려 제 조국보다 솔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독재임을 숨기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아침 편집장 마이클이 내 책상 위에 던진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브라이언, 당신이 그토록 찬양하는 한국 민주주의가 우리와 뭐가 다른가요? 데스크 위에 놓인 최근 취재 파일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콜롬비아다의 학생 142명 영주권자인데도 추방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계 대학원생 트럼프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이 취소된 CNN 동료 앵커 취재할 때마다 입에서 쓴 맛이 돌았습니다. 특히 어제 취재한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때 한국인 조 교수의 비자가 하루아침에 취소되어 강제 출국당했다는 소식, 30년 전 제가 취재했던 중남미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기사도 놀라웠습니다. 이웃나라를 겁박하고 일론 머스크에게는 정부 구조조정 정원을 맡기는 이 행정부의 행태에 대통령 탄핵 청원이 600만 명을 넘어섰지만 공화당 상원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빌딩 숲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기대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바라봤습니다. CNN 본사 32층 이곳에서 30년을 보냈지만 요즘처럼 무기력함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브라이언 맥컬리 30년 차 베테랑 기자가 이렇게 절망에 빠질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데스크에 놓인 취재 노트는 암울한 뉴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보조금 3조 원 사감, 콜롬비아다의 정부 지원금 동결 휴스턴 때 한국인 교수 비장 취소 취재를 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지는 현실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을 반유대주의 시위라는 이유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가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벌이자 철퇴를 가하며 결국 학문의 자유마저 위협하고 있었죠. 이게 우리가 지켜온 나란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아름답지만 차가운 현실을 덮을 뿐이었죠. CNN 뉴스룸은 여느 때처럼 바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소식, 하버드 총장의 반박 성명, 지지율 조사 결과하지만 이런 뉴스들은 표면만 긁을 뿐이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미국 민주주의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브라이언 넷이 편집회에 준비됐나요? 편집장 마이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곧 준비하겠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 벽에 걸린 역대 편리처상 수상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는 제 이름도 있었죠. 2015년 중동 민주화운동 취재, 브라이언 맥컬리, 그때는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 믿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미국 대학과 위기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취재를 위해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캠퍼스는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교수들은 조심스럽게 말했고 학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연구가 중단됩니다. 누가 정부와 맞서겠어요? 한 교수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 전 제가 취재한 독재 국가들, 에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캠퍼스를 나오는 길 작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몇몇이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그중 한 피켓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처럼 하자 젊은 아시아계 학생이 들고 있는 피켓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 왜 하필 한국일까요? 발걸음을 돌려 그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시에는 브라이언 맥컬리입니다. 학생은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민서라고 합니다. 하버드 정치학과 석사과 정생이에요. 한민서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왜 한국처럼 하자라는 피켓을 들고 있나요? 한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위기에 더 강합니다. 민주주의가 위험할 때 시민들이 나서서 지켜냈거든요. 그 말에 왠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네요. 시간 있으시면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한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의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꿀 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캠퍼스를 떠나며 창가에 붙은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빼앗지 마라. 그 메시지가 뇌리에 남았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취재지로 향했습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그곳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 줄도 모른 채로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인근의 웨스트레이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번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지하철역에도 노숙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텐트촌과 다른 점은 그들이 최소한의 존엄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 양쪽으로 끝없이 이어진 텐트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에는 카메라맨 짐과 함께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좀 다를 겁니다. 워싱턴이나 뉴욕의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짐은 카메라를 어깨에 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민낯을 보여줄 거죠? 거리는 텐트로 가득했습니다. 파란색, 초록색, 회색, 각양각색 텐트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미국 노숙자는 77만 명 1년 전보다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텐트 사이를 걸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곳에 살게 되셨나요? 6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월세를 내다 보니 저축이 다 나갔죠? 병원비 내고 나니 텐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텐트 옆에는 작은 휠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2개를 잃었어요. 의료보험이 없으니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의 이야기에 가슴이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의 현실이 이렇게 처참하다니요? 텐트촌을 더 걸으며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한 건물 앞에서는 한인 상점 주인이 펜스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왜 펜스를 설치하시는 거죠? 그는 잠시 일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지난주에 텐트에서 불이 나서 가게 창문이 깨졌어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가게를 접어야 해요. 그의 말에 따르면 노숙자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우다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펜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벌금만 부과했죠. 카메라는 그의 지친 얼굴을 담았습니다. 미국 사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LA시청에서 담당 공무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은 서류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끊겼고 주택 공급도 여의치 않아요. 노력하고 있지만 말끝을 흐리는 그의 모습에서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취재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담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텐트촌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작은 불빛들이 텐트 사이에서 보였습니다. 추위를 이기려는 노숙자들의 작은 모닥불이었죠. 저기 불이 너무 크네요. 짐의 말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 텐트에서 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급히 카메라를 돌리는 순간 불꽃이 텐트를 집어 삼켰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누군가 소화기를 들고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텐트는 순식간에 재더미가 되었죠. 불이 꺼진 자리에 휠체어 하나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 사람의 보금자리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의롭지 않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인타운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교회 앞 게시판에 한글과 영어로 쓰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망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납니다. 그 문구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하버드에서 만난 한민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위기에 더 강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다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내일은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가 한민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한국의 이야기가 궁금했으니까요.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와이드너 도서관 앞에서 한민서를 다시 만났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80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를 완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한 명을 파면하는데 미국은 4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은 87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이었습니다. 이 비결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한민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이겨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을 때요. 한민서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태블릿 화면에는 2025년 3월 서울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한민서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2025년 초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개헌을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죠. 화면 속 사람들은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폭력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다만 분노한 목소리와 흔들리는 촛불만이 광장을 채웠죠. 놀랍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질서가 잡혀 있네요. 한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경험이 있거든요. 1987년 민주화 항쟁,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같은 방식으로 싸웠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안 발의 찬반 토론, 그리고 표결, 마침내 헌법재판소 결정의 순간 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헌법 수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는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합니다. 그 순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 서로 부둥켜 안는 젊은이들, 이게 정치가 아니군요. 문명입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한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폭력 없이 질서 있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도 한국 사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이었죠.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랍습니다. 리더가 바뀌었는데도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았군요. 한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에요. 어떤 개인도 국가보다 크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니까요. 태블릿에는 외신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BBCC는 알자지라 모두 한국의 민주주의를 극찬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등불. 한국 절차적 민주주의의 승리. 제 마음에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 이야기를 알아야 했죠. 한민서님, 제가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민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세상이 한국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KTAN의 광장의 불꽃이라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심해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이야기가 미국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마음에도 희망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울 차례야 시인은 뉴욕 본사 편집실에 둘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밤 11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편집자 샘과 함께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정말 이 다큐를 만들 거예요. 윗선에서 반대할 수도 있어요. 샘의 우려가 이해됐습니다. 요즘 미국 언론은 정부 눈치를 많이 봤으니까요. 해야 합니다, 샘. 이건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거죠. 제 확신에 찬 목소리의 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TAN의 광장의 불꽃 다큐멘터리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민서의 도움으로 한국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서울 촛불 집회 생생한 영상헌법, 재판소 판결문 시민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의 파면, 결정문 낭독 장면이었습니다.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편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샘이 감탄했습니다. 와, 이 판사가 정말 용기 있네요. 대통령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다니 저도 동의했습니다. 법 위에 아무도 없다는 원칙을 보여준 거죠. 다큐멘터리 구성을 짜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탄핵 장면도 함께 배치했습니다. 1차 탄핵, 2차 탄핵 모두 상원에서 기각됐던 장면들이었죠. 대조적인 두 나라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편집을 이어가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죠. 브라이언, 이 부분은 어떨까요? 한국 시민들의 인터뷰를 더 넣는 게 샘의 제안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민서가 보내준 자료 중에는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저는 87년 민주화운동 때도 이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70대 노인의 증언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어서 20대 대학생의 인터뷰도 배치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듯이 저희도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건 세대를 넘어선 약속이니까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히려 젊은 세대가 민주주의에 무관심해지고 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밤샘 작업 끝에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장 마이클에게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케이트 탄핵이라 흥미롭네요. 하지만 미국 시청자들이 관심 가질까요? 마이클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관심 가질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진행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한민서와 화상통화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국 촛불 시위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한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평화와 질서, 그리고 끊기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포기하지 않았죠. 또 하나는 세대를 초월한 참여예요. 그 말에 영감을 받아 다큐멘터리에 중요한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1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세대가 광장에 모인 장면들이었죠. 작업을 계속하며 제 마음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절망감은 어느새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죠. 이제는 우리가 배울 차례야. 편집실에서 중얼거린 말이 나중에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의 제작 기간 끝에 케이탄의 광장의 불꽃이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CNN 골든타임인 일요일 저녁 8시 방송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과연 미국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대답을 기다리며 방송일을 앞두고 마음이 설렜습니다. 2025년 4월 첫째 주 일요일 저녁 8시 CNN 스튜디오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방송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디렉터의 신호와 함께 케이탄의 광장의 불꽃이 전국에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내레이션으로 다큐멘터리가 시작됐습니다. 1시간 동안 한국의 민주화 역사, 촛불 시위, 그리고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파면까지의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다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에서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배울 게 많다. 우리도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 왜 미국은 이렇게 못하는가? 방송사 이메일함도 시청자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이클 편집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브라이언 대단해요. 시청률이 예상의 2배를 기록했어요. 소셜미디어 반응도 폭발적입니다. 그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원했던 거죠. 희망을 보여주면 반응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핸즈오프 운동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LA, 시애틀.
보스턴 미국 전역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한국식 촛불 시위를 본뜬 평화로운 집회였습니다. LA로 날아가 현장을 취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LA 다운타운 광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촛불 대신 휴대폰 불빛을 켜고 있었습니다. 왜 이 시위에 참여하셨나요? 20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봤어요. CNN 다큐멘터리를 보고 영감을 받았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주주의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어요. 아무리 강한 권력도 시민 앞에서는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인 커뮤니티에 참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온 사람들이 대거 참여해 시위를 이끌고 있었죠. 우리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미국에 나눠주고 싶어요. 한인 단체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군중 사이를 걸으며 감동의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잊었지만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구나. LA에서 생중계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폭력도 방화도 약탈도 없었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핸즈오프 구호와 휴대폰 불빛만이 밤하늘을 수놓았죠. 보도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한민서에게 전화했습니다. 한민서님, 믿기 힘들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민서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한국의 경험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니 자랑스러워요. 잠시 침묵 후에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민주주의는 국경을 넘어 서로 배우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에서 배웠지만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서 배울 차례인 것 같네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다음 날 CNN 본사로부터 특별 좌담회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오늘의 광장 KTNA를 배우다라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이었죠. 미국의 민주주의를 한국의 경험을 통해 되살릴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준비를 위해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미국의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 민주주의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을까요? 한국의 경험이 미국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계속되었습니다. CNN 뉴욕 본사 스튜디오 특집 좌담회 오늘의 광장이 시작되었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에블린 박 하버드 교수, 토마스 오코너 MIT 경제학자, 그리고 린다 초이 공공의료위원회 박사였습니다. 저는 진행자로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에서 미국이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고 방송 전국으로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블린 교수님, 먼저 한국의 탄핵 절차와 미국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에블린 박 교수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권력자를 절차와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미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시민 참여의 정도와 헌법재판소라는 독립적 심판기관의 존재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라는 독립기관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정치적 판단과 법적 판단을 분리해 더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죠. 토마스 오크너가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탄핵은 상원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끝나버립니다. 당파성에 휘둘리기 쉽죠. 한국의 시스템이 더 균형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비교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민들의 역할은 어땠나요? 특히 촛불 시위가 가진 의미는요? 에블린 박 교수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단순히 항의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평화롭게 그리고 질서 있게 목소리를 높였죠. 이건 민주주의의 가장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린다 초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시위 과정에서 폭력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시위는 종종 폭력으로 변질되곤 하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존엄을 잃지 않는 시위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K-백력이 세계적 모델이 되었듯이 지금은 K-탄핵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토마스 오크너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험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제도와 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의 방식과 독립적 심판기구의 역할은 미국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현재 미국이 직면한 문제들, 특히 대학 자율성 침해와 언론 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블린 박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독재 시절에도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대학들이 정부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우린 다 초이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노숙자 문제나 의료 접근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사회 안전망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존엄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이런 존엄이 있어야 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하죠. 좌담회는 계속되었고 시청자들의 질문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미국에 적용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할까요? 토마스 오크너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째,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둘째,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언론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더 강화해야 합니다. 1시간의 토론이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세 패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에블린 박 교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시민들의 끈기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단번에 얻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시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싸웠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사회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토마스 오크너가 이어 말했습니다. 제도적 유연성입니다. 한국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정치와 법의 균형을 잡는 데 큰 기여를 했죠. 마지막으로 린다 초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공동체 의식입니다. 한국 시민들은 나보다 우리를 중요시합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방송을 마무리하며 제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웃나라의 시민에게 민주주의를 다시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도 시작해야 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 스튜디오는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곧 스태프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이클 편집장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브라이언 정말 훌륭했어요. 이 방송이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미국 사회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이제 전국의 광장으로 번져가고 있었죠. 2025년 봄 미국 전역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는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촛불 시위처럼 휴대폰 불빛을 밝히며 평화로운 시위를 벌였습니다. 저는 현장을 찾아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왜 이 시위에 참여하셨나요?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난 중년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시민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폭력 없이 평화롭게 말이에요. 그녀의 손에는 땡큐 코리아라는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피켓도 다양했습니다. 손떼라 시민에게 권력을 민주주의는 구경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시위 현장에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들이 시위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질서를 유지해주세요.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쓰레기도 각자 챙기세요. 그들의 지도 아래 시위는 놀라울 정도로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LA로 이동해 다른 시위 현장도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중심에서는 한인들과 다양한 인종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한인 사회가 이번 시위의 중심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인 커뮤니티 리더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미국 사회와 나누고 싶었죠. 노숙자 문제, 대학 자율성 침해, 언론 탄압,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LA 시위의 특별한 점은 노숙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텐트촌에 살던 사람들이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고 있었죠. 우리도 시민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휠체어를 탄 노숙자의 피켓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우리의 목소리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앞장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대 청년 활동객에 물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니까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촛불을 들고 나섰듯이 우리도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케이트 아넥 다큐멘터리를 보고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위 방식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것을 넘어 토론회와 공개 강연이 시위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대형 스크린으로 한국의 촛불 시위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모인 시민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 하버드 광장에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문의 자유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대학은 권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국 학생들의 용기를 본받아 싸울 것입니다. 학생회장의 연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도시의 시위 현장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폭력이 없었고 질서가 유지되었으며 세대와 인종을 뛰어넘은 연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희망의 분위기였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 파괴가 아닌 건설 분노가 아닌 연대. 이런 변화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처음에는 이런 시위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고 여론의 지지를 받자 마침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학 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재검토할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존중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CNN 본사로 돌아와 특별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광장이 돌아왔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였습니다. 마지막 멘트를 녹음하며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두려움을 버리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험에서 배웠고 이제 그 교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리포트가 방송된 후 더 많은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역사의 증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CNN 뉴욕 본사에서 케이탄의 후속 다큐멘터리 제작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제목은 어떨까요? 제 제안에 제작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다큐멘터리 이후 3개월 미국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하버드, MIT, 콜롬비아 대학교는 정부의 압박에 맞서 학문적 독립성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부도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각 대학 총장들의 공동 성명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LA에서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자 시민들이 스스로 나선 겁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노숙자들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리더의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시민들이 시민헌법감시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였죠. 우리는 한국의 헌법재판소 같은 역할을 시민 차원에서 하고 싶습니다. 창립 멤버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후속 다큐멘터리에는 이런 변화들을 담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험이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죠. 제작 회의를 마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타임스퀘어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든 피켓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피어난다. 그 문구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후속 다큐멘터리의 최종 내레이션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을 바꾸고도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란 혼란 속에서 질서를 택하는 용기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계속 글을 썼습니다. 지금 한국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 강철보다 강한 대한민국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합니다.
그들에게 배운다면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글을 다 쓰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비관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으니까요. 방 안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87년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취재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워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게 배우는 입장이 되었죠.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아니면 민주주의의 순환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민서였습니다. 브라이언님, 한국에서 소식 들었어요. 미국 전역에서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네, 한민서님 덕분입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미국에 희망을 주었어요. 한민서가 웃음 지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도 새롭게 시작할 차례네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마치 미국의 미래처럼요.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다. 다만 잠시 잊혀졌을 뿐 그 생각을 마음에 새기며 다음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광장에서 피어나는 민주주의의 새싹들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기자로서 30년을 보냈지만 이제야 진정한 취재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절망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단 한 문장으로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숫자와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은 진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충격적 현실. 한 명의 미국 경제학자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한국의 비밀,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한국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발견한 충격적 진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에반 매튜스입니다. 2025년 3월 말, 저는 워싱턴 DC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제 앞에 몇 주 동안 밤낮으로 연구해 완성한 미국 무역 자립화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충분히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백악관 경제팀에서 검토 중인 새로운 무역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제자문위원장이 제 발표가 끝난 후 정중하게 말했어요. 회의에 함께 참석한 상무부 고문 앤드류 코엔은 제 분석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조립 잘하는 나라예요. 핵심 부품은 미국과 유럽이 만들고 있죠. 앤드류는 제 대학 선배이자 오랜 경쟁자였어요. 그런 앤드류가 제 연구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더 큰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약한 나라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보유했다는 건 착각일 뿐이죠. 제 발표가 끝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학문의 세계에만 있던 교수가 실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매튜스 교수님, 좋은 소식입니다. 대통령께서 보고서를 검토하셨고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정책 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자리에 앉아 그 의미를 곱씹었어요. 학자로서 국가정책에 기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명예였습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한국산 전자 기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저는 기자회견장 뒷줄에 앉아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어요. 내 연구가 실제 정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미국 경제 주간지 기자 에밀리 로건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매튜스 교수님, 이번 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요. 오히려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자신감 넘치는 제 대답이 전국에 생중계됐어요. 백악관을 나와 앤드류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에반 정말 멋진 일을 해냈어. 우리가 함께 만든 정책이 역사를 바꿀 거야. 고마워, 앤드류. 내 지원 없이는 어려웠을 거야. 앤드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세계는 미국이 진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한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이 결정이 단순한 경제정책 변화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 관계의 큰 전환점이 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다음날 언론 인터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진정한 기술 자립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그 문장을 노트북에 적으며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려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밤 풍경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한국 없이도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가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요? 제 연구실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경제 이론을 적용한 결과였으니까요. 그 자신감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짧은 시간의 착각이었다는 걸 곧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 이론이 얼마나 현실과 떨어져 있었는지 곧 배우게 될 테니까요. 관세 정책 시행 후 불과 3일 만에 첫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제 연구실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알림이 떴어요. 미연방 공급망 대시보드에 빨간색 펜딩 오류가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시스템 지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새 정책이 시행되면 늘 있는 조정기간일 거예요. 제 조교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긴급 발표를 했어요. 일부 데이터 센터가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합니다.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한 조치입니다. 뉴스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배터리 생산 라인이 멈췄다는 거예요. 한국산 2차 전지 분리막 공급 중단으로 당분간 생산 속도를 50% 줄입니다. 제 이론이 틀린 걸까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장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텍사스 송전 회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초대형 변압기 미입고로 신규 전력망 가동이 2달 지연됩니다. 연방 공급망 시스템에 접속해보니 KO 국가 코드 지연 건수가 무려 6,400건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점점 걱정이 커졌어요. 앤드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앤드류 데이터 봤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이 정도로 놀랄 일인가? 역시 학계 사람은 실정 감각이 없군. 앤드류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건 정책 초반에 늘 있는 일이야. 시장은 곧 적응할 거야. 그의 확신에 찬 태도가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한국산 분리막 포토마스크, 초정밀 부품들이 들어오지 않아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애플, 인텔, GM 등 미국의 핵심 기업들이 비슷한 발표를 쏟아내어요. 백악관에서 긴급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3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들이 가득했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시장이 한국산 부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생긴 혼란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앤드류가 적극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한 공급처 목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곧 전원될 거예요. 회의는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공급망 데이터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제서야 심각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대체 불가능한 한국산 핵심 부품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는 점점 늘어나는 펜딩 상태의 주문들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6세 400건에서 8로 200건으로 그리고 다음 날에는 1만 2천 건이 넘었어요. 앤드류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단기적 혼란일 뿐이야 미국 기업들이 곧 대체품을 찾아낼 거야.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이론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쉽게 대체 가능한 걸까? 그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매일 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제가 간과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론과 현실 사이에
점점 더 큰 간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미국 전역의 공장들이 생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자문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됐어요. 한국 정부나 기업들과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미국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앤드류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제가 중간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실사단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현장 상황을 직접 파악해서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한국에 실사단을 보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세요. 회의가 끝난 후 앤드류가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직접 가? 우리가 기술 분석 못하는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라 앤드류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너까지 그쪽 편에 설 거냐? 우리가 함께 만든 정책이잖아. 앤드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실 앤드류 입장도 이해했습니다. 이 정책은 그의 정치적 명성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실사단은 이미 결정됐어. 나도 함께 갈 거야.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앤드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지만 그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제가 쓴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한국은 보안제 시장에 위치함, 핵심 부품, 대체 가능 제 손으로 쓴 이 문장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럴까?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어요. 놓친 부분은 없는지, 간과한 변수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내 전자제품 가격 평균 15% 상승 소비자 불만, 고조 자동차 업계 부품 부족으로 생산량 30% 감소 예상 화면에는 텅 빈 선반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실사단 다른 멤버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상무부, 국무부, 그리고 여러 산업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내가 틀렸을지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 이론이 틀렸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저에게 있었어요. 연구자로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이 비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론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이미 많은 의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실장 김지수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튜스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지수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친절하게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방문 일정은 이미 조율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관세청부터 시작해서 주요 기업들을 방문하실 거예요. 김지수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첫 방문지인 한국관세청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대형 스크린 월에는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전 세계 무역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관세청 스마트 게이트 시스템입니다. 모든 수출인 물품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리해요. 김지수의 설명에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특별한 점이 뭐죠? 실사단의 한 멤버가 물었습니다. AI가 모든 화물의 이동을 예측해 최적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수준이죠. 숫자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평균 통관 시간이 고작 1.5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평균 24시간이 넘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기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성과 신뢰예요. 우리는 시스템을 믿고 시스템은 우리를 믿습니다. 김지수의 대답이 의외로 철학적이었어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모두 방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곳은 머리카락 두께의 만 분의 1 수준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0.91 마이크로미터의 정밀도로 작업합니다. 안내원의 설명에 놀랐어요. 클린룸 내부는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했어요. 공기 중 먼지 입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포토마스크 블랭크는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큼 소수기업만 생산 가능한 제품입니다. 포토마스크라는 단어에 귀가 쫑긋했어요. 며칠 전 미국 기업들이 공급 부족을 호소했던 바로 그 부품이었습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정밀도와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대답이 제 이론에 의문을 갖게 했어요. 오후에는 초대형 변압기 공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도 거대한 변압기가 제작되는 과정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 초대형 변압기는 전 세계에서 단 2나라만 생산 가능합니다. 공장 관계자의 설명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과 독일이죠. 하지만 독일은 제작에 1년 이상 걸립니다. 납기를 정확히 맞추는 건 한국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텍사스 송전회사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대형 설비는 왜 다른 나라에서 만들기 어려운가요? 제가 물었어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험과 신뢰입니다. 우리는 20년간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어요. 자부심이 담긴 그 대답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조립국가 그 표현이 이제는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조립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최첨단 기술과 장인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 기술은 대체 가능하다 그 문장을 지우고 새로 적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핵심은 정밀함과 신뢰성에 있으며 이는 쉽게 대체할 수 없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셋째 날 우리 일행은 SK 첨단 물류 제어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주요 수출 물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도 거대한 관제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로 이동 중인 화물들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SK 첨단 물류 제어 센터의 기술 책임자 최성구가 답했어요. 전 세계로 나가는 모든 한국 제품의 이동을 예측하고 관리합니다. 예측이요? 네, 우리는 단순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 상황을 예측해 준비합니다. 최성우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I 예측, 납기 역상공정 자동화 이 세 단계로 움직입니다. 최성우는 저희를 관제실 중앙으로 안내했어요. 이 시스템은 1.1초 단위로 모든 물류 흐름을 감지하고 조정합니다. 사람 심장 박동보다 더 빠른 속도죠. 저는 그 정밀함에 놀랐어요. 그렇게 정확한 이유가 있나요? 물류는 생명과 같습니다. 심장이 잠시만 멈춰도 사람이 위험해지듯 물류도 잠시만 멈추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죠. 철학적인 대답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어요. 우린 단순히 납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상황을 예측해서 정확한 시간에 도달하도록 만듭니다. 그 말의 순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기업들은 납기일까지 어떻게 물건을 보낼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접근해요. 언제 출발해야 정확히 그 시간에 도착할 색깔을 먼저 계산하죠.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결과는 같아 보이지만 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자연스럽게 지켜질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제 연구, 제 이론, 제 보고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새롭게 보였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김지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매튜스 교수님 괜찮으세요? 생각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그저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많네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김지수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이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해요. 김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철학과 태도가 중요하죠. 오후에는 SK 자동화 센터를 방문했어요. 로봇들이 물건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포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로봇들은 얼마나 정확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오차율은 10만 개 중 1개 미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로봇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또 다시 사람을 강조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계는 프로그램 된 대로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하죠. 기계는 신뢰를 만들지 못합니다. 신뢰는 오직 사람만이 만들 수 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미국에 보고서를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 모든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간단하게만 썼어요. 한국 기술 시스템을 직접 확인 중 예상보다 복잡하고 정교 한 시스템 발견 상세 보고는 귀국 후 제출하겠음.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던 경제 이론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서요. 수요와 공급 대체제와 보완제 시장 균형. 하지만 이런 이론들로는 오늘 본 현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예측해서 도달하게 만든다는 개념은 제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내 이론은 불완전했어. 실제 세계는 훨씬 복잡하고 아름답구나.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시스템은 단순한 제조 능력을 넘어선다. 그들의 강점은 정밀도와 신뢰성에 있으며 이는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 솔직한 마음을 담았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백악관으로 직행했습니다. 앤드류가 복도에서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어땠어? 한국에서 뭘 발견했나? 냉소적인 말투였지만 그의 눈에는 진짜 궁금 마음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 앤드류, 한국 기술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해. 뭐 넌 그들에게 휘둘린 거예요. 앤드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휘둘린 게 아니라 사실을 본 거야. 우리 정책 이 현실과 맞지 않아. 앤드류도 나름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경력과 신념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 그때 참모진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큰일입니다. 여러 언론사에 백악관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했어요.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면 5월 내 주요 공정 40% 마비 가능, 한국과의 협력 라인 재설계 검토 중 비공식 수입 루트, 관세 예외 처리 요청, 초안 작성 중 백악관 내부 문건이 그대로 언론에 공개된 거였어요. 앤드류는 즉시 반박 성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진짜 패배는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사람이 하나가 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뭘 제안하시나요? 앤드류가 제 대답을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그도 내신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에도 이익이 될 거예요. 앤드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우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눈빛에는 불안함이 보였어요. 나도 앤드류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정책 실패는 그의 커리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많은 참모들이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전역에서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에밀리 로건도 있었어요. 매튜스 교수님 한국 방문 후 입장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저는 사실만을 말할 뿐입니다.
한국의 기술 시스템은 제가 이론으로 분석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관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정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뿐이에요. 인터뷰 후 에밀리가 사적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달라졌군요. 불과 2주 전에는 한국 기술이 대체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했었는데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맞아요.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직접 경험했죠. 그날 밤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백악관 한국 관세 정책 재검토 중 미국과 한국 무역 관계의 새 국면 맞이할 듯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제가 시작한 정책이 이제 철회될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학자의 자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예일 대학교 총장이었어요. 매튜스 교수 학교로 돌아올 생각 있으신가요? 학생들이 교수님의 새로운 관점에 대해 많이 궁금해합니다. 케랄이 검범해합니다. 네,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게 가르칠 것이 많이 생겼네요. 일주일 후 저는 예일 대학교 강단에 다시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경제학 이론과 현실의 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제 관세의 정책 참여와 한국 방문 소식은 이미 캠퍼스에 퍼져 있었거든요. 2주 전 저는 한국 기술이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5% 관세가 부과됐죠.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보니 제 이론이 얼마나 현실과 거리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자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강의 중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예일대 3학년 리사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진짜 경제는 뭔가요?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과 다른 건가요? 정확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진짜 경제는 숫자나 그래프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과 가치관에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철학이었 강의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교수님의 새 보고서는 언제 나오나요? 지금 한국 기술 시스템의 가치 보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있게 접근하려고 해요. 그날 오후 연구실에서 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국무부였어요. 매튜스 교수님, 미국과 한국 R&D 협력센터 설립안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놀라웠지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물론이죠. 두 나라의 강점을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최성구가 준 특별한 자료도 우리는 단순히 납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상황을 예측해 정확한 시간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이 개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에는 에밀리 로건과 인터뷰 약속이 있었습니다. 대학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번 일이 교수님의 경제학 이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에밀리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론은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고 있어요. 이제는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와 철학까지 고려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넘어 약속이 자연스럽게 지켜질 환경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터뷰가 글로벌 이코노믹 타임즈의 실렸고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학계에서는 제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동료 교수들은 제게 실망했지만 더 많은 이들이 용기 있는 태도라며 지지해줬어요. 앤드류도 점차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앤은 저에게 등을 돌렸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에반, 우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하는 앤드류의 목소리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제 수업에 등록하려는 학생들이 급증했어요. 경제학의 새로운 관점 이론과 현실의 조화라는 제목의 특별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첫 강의 날 강의실은 입초에 여지없이 꽉 찼어요. 강단에 올라 학생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경제에 대해 가르칠 수 있게 됐다.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에 제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에반 매튜스 교수 한국기술 시스템의 가치 보고서, 작성 중 미국과 한국 R&D 협력센터 설립, 한 검토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 백악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 변화를 밝히지 않았지만 물 밑에서는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관세 예외 품목을 검토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핵심 기술 제품들은 관세 예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 의견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앤드류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내 분석 자료 좀 더 보내줄 수 있을까? 정책 수정 검토 중이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갈등은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모두 미국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원했으니까요. 특별위원회 활동과 함께 제세 보고서 작성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 예측과 신뢰의 경제야. 이번 보고서에는 단순한 기술 분석을 넘어 한국 기업과 사람들의 철학까지 담으려 합니다. 보고서 서문을 다음과 같이 시작했어요. 내가 만든 이론은 한국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그 나라는 세계를 가장 조용히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일 대학교에서의 강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리사는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교수님, 한국의 기술 철학을 미국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어제 김지수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매튜스 교수님,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미래기술과 경제포럼에 연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니까요. 최성우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최 박사님,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그런 정확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더 자세히 배우고 싶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의 문제예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삶의 기본으로 여깁니다. 백악관에서는 보다 공식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재검토 진행 중이라는 성명이 곧 발표될 수 있어요. 언론은 이를 사실상의 정책 후퇴로 해석하겠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건 후퇴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확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에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할 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의 시대를 넘어 협력의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미국 경제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에밀리가 어제 제게 전해준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정상회담, 이 다음 달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준비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하네요. 어젯밤 제 책상에 앉아 새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경쟁만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철학과 가치가 만나 시너지를 낼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보았던 그 기술과 시스템처럼 조용히 빛나면서도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경제학은 숫자나 이론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은 그것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고, 그래서 세계를 가장 조용히 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밀리의 말대로 저는 달라졌어요. 더 나은 방향으로 말이죠. 이제 제가 할 일은 제가 배운 이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리사와 같은 학생들이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심장, 그곳이 바로 한국입니다.